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익률 상승에 도움을 드리고 싶은 헬퍼입니다. 이제 지금 찍는 시간이 오후 한 8시 26분이니까 한 1시간 뒤면 이제 미국 7월 CPI가 발표가 되게 됩니다. 헤드라인 물가는 아마 좀 낮아질 것 같고요. 일반적인 물가를 이제 헤드라인 물가라고 하고, 이제 근원 CPI, 이제 코어 CPI라고 해서 원자재 가격과 이제 식료품 가격을 조금 제외한 그런 근원 소비자 물가 같은 경우에는 뭐 전월 대비 그리고 전년 대비 다 아마 좀 오르지 않을까라고 일단 시장에서도 보고 있습니다. 결국 의미하는 바가 원자재 가격이 조금 지금 최근에 빠졌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의 하락에 의해서 이제 헤드라인은 빠지지만 사실 근원적인 물가는 오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저번 주 금요일 날 고용이 잘 나왔었죠. 고용은 제가 잘 나올 거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고용은 명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명목이랑 실질에 대해서 좀 설명할 때 얘기를 드렸었지만, 기업 실적은 명목이죠. 이제 실질이 아니라 명목이기 때문에 당연히 고용도 명목일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 데이터는 대부분 다 일반적으로는 실질 데이터인데, 그러니까 물가를 차감한 그런 데이터가 많은데, 실업률이나 이제 고용률 같은 경우, 아니면 고용 같은 경우에는 명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실업률은 생각보다 잘 높아지진 않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그냥 자료만 일단 이렇게 보여드리고 뭐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또 말씀드릴 게 있다면, 이제 미국에서 원래는 이제 BBB, 이 빌드 백 베럴이라고 해서 더 나은 재건이라는 원래 법으로 통과되려 했던 게 반대되고 반대되다가 결국 이제 IRA라는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으로 미국 상원이 통과가 됐습니다. 하원은 어차피 이제 민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뭐 무난한 통과가 예상이 되고요. 10년 동안 뭐 7,400억 달러 세수를 유입해서 헬스케어랑 이제 에너지 정책 등 다 신재생 에너지고요. 4,330달러 활용하고 정부 부채를 줄이는데 한 3천억 달러를 사용한다라는 계획이 이제 담겨져 있습니다. 그냥 뭐 여기 잘 나와 있는데, 헬스케어랑 에너지, 안보, 기후, 그리고 이제 세금 인상한 최저 법인세율입니다. 뭐 당연히 저는 뭐 대부분의 증시에는 좀 부정적이다라고는 보여집니다. 헬스케어나 이제 에너지 쪽 아닌 이상, 신재생 에너지 쪽 아닌 이상 뭐 최저 법인세나 이제 세금 인상안 때문에 당연히 좋지는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오늘 물가가 발표될 텐데, 이런 재정 정책이 통과되는 것 자체가 조금 이따 이제 매크로 얘기 때 설명드리겠지만 결국 다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트럼프 정부 때 이제 그 당시에도 뭐 저명한 학자분들이 재정 정책을 다 통과하는데 동의를 하면서 대부분이 인플레이션 발생하지 않을 거다라고 했지만 다 결국엔 발생을 했었죠. 이제 왜 그렇게 발생하는지 흐름을 한번 좀 이따 살펴보도록 하고요. 주요 법안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는 부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저번 주에도 영상을 했었지만 오늘도 간단하게 그냥 이제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매크로는 조금 이따 한번 왜 인플레이션 났는지, 이제 향후 어떻게 될지 간단하게 한번 좀 보도록 하고요. 오늘 같은 경우 증시 이제 금요일이 아니죠. 이제 제 날이 막 지금 정신이 없어서 헷갈리는데, 이제 어제 좀 나스닥 쪽 낙폭이 있었던 만큼 좀 하락을 하면서 사실 종료가 됐습니다. 코스피 한 0.9% 하락이 있었고요. 코스닥은 마이너스 한 1.6% 정도 하락이 있었습니다. 뭐 프로그램 매매도는 뭐 계속 있었었고요. 수급 같은 경우에 이제 코스피 약 한 개인이 2,600억 정도 매수가 있었고요. 외국인 1,000억 정도 매도, 기관 한 2,000억 정도 매도가 있었습니다. 코스피 200 선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인과 기관이 한 3,500억 정도 매수가 있었고요. 외국인이 약 한 6,700억 정도 매도가 있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2,200억 매수가 있었고요. 외국인 800억 매도, 기관 한 1,300억 정도 매도가 있었습니다. 코스피 뭐 누적 수급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 들어서는 크게 움직임 없었는데 뭐 좀 약간 매도폭을 많이 되돌리긴 했었고요. 뭐 전주 대비로는 크게는 변동은 없습니다. 뭐 선물도 크게 변동은 없는 상황이고요. 다만 연초 이후로는 여전히 개인만 매수하고 있는 장이고 2015년 이후로만 봐도 뭐 당연히 어마어마하게 개인만 매수하고 있는 장이어서 뭐 중기적으로 증시는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 설명은 뭐 딱히 생략하도록 하고요. 차트만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크로 지표, 매크로가 아니라 이제 밸류에이션 지표 먼저 살펴보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식 안에 있는 기대 수익률을 이제 국고채 10년 금리로 이제 차감한 이제 일드갭과 나눈 건 이제 패드 모델이라고 하는데요. 두 밸류에이션 모델입니다. 이 지수 같은 경우에 이제 코스피고요. 빨간색이 결국 높을수록 그냥 저평가, 낮을수록 고평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지금과 코로나 때는 뭐 상당히 싸다 나왔었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 최근 들어서 조금 더 높아지긴 했습니다. 금리가 많이 빠져서 좀 싼 것처럼 나오긴 하지만 여전히 밸류에이션 부담은 있어 보인다라는 생각이고요. 뭐 일드갭도, 패드 모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뭐 코스피 같은 경우 좀 긴 시계열로 봐도 밸류에이션 부담은 여전히 있어 보인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밸류에이션 부담은 긴 시계열로 봐도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랑 S&P랑 같이 돼 있는 이제 일드갭 한번 살펴보면은 뭐 두 나라 다 사실 밸류에이션 부담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더 밸류에이션 부담은 크다. 그래서 향후에 미국의 저는 낙폭이 훨씬 더 크리라 생각을 하고요. 패드 모델로 봐도 두 나라 다 밸류에이션은 부담이 상당히 있는 편이다.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보다는 미국이 조금 더 커 보인다라는 생각이고, 그 다음에 이제 신용잔고 살펴보면은 신용잔고 같은 경우에는 뭐 소폭 증가가 됐습니다. 한 18조 9천억 정도, 거의 한 19조 가량 되면서 뭐 대충 한 2천억 정도 가량 늘었네요. 한 2,500억 정도 늘은 것 같고요. 근데 여전히 뭐 고점 대비해서 중기적으로는 빠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뭐 상당히 좋아 보이진 않는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신용잔고를 코스피 시총으로 나눈 수치도 상당히 좋아 보이지 않는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용잔고 증감 속도도 뭐 당연히 좋지 않은 추세고요. 중기적으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뭐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매크로 관련된 지표 같은 경우에는 뭐 한국 수출액 전년동기비나 ISM 제조업 지수, ISM 이제 비제조업 지수 모두 다 이제 YOY로는 다 좀 추세가 안 좋아 보인다. 근데 뭐 비제조업은 뭐 살짝 반등하긴 했지만 주추세는 일단 내려가고 있어서 뭐 경기에 이제 회복하던 속도는 많이 이제 조금 슬로우 다운 됐다. 좀 약간 느려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잠깐 좀 끊기는데 잠시만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일간 한국 수출액 대비해서 이제 코스피 시가총액 같은 경우에는 고점을 치고 빠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뭐 당연히 추세는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근데 뭐 엄청 비싸다고 할 만한 또 레벨은 아니긴 하죠. 글로벌 GDP로 봤을 때는 이제 과거 고점들 넘었다가 빠지고 있는 추세, 뭐 여기도 상당히 좋아 보이지 않는다. 이제 그렇게 생각은 들고요. 하이힐드 스프레드 같은 경우에는 200 이동평균선 뭐 여전히 넘어가 있고요. 120 이동평균선도 뭐 아직까지는 넘었다라고 봐야 되고, 50 이동평균선 하회는 했지만 뭐 결국에는 저는 다시 넘으리라 일단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단기적으로는 일단 위험 선호다. 지금은 일단 이동평균선 미치니까 일단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변동성 지수 살펴보면은 이제 ATR 같은 경우에 뭐 네이버나 뭐 구글이나 다음이나 뭐 거기서 쳐보시면 나오실 것 같고, 이제 변동성 지표입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동평균선 아직 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뭐 아직은 위험 선호다. 빅스로도 위험 선호자라고 보여지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ATR 아직 넘어서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도 이제 아직은 위험 선호자라고 보여지고, 다만 이제 빅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위험할 때도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입니다. 변동성 데이터로만 봤을 때는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제가 좀 귀금속 데이터를 좀 업데이트가 됐고, 이제 좀 과거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좀 제가 다른 데 요청을 좀 해서 받으려고 하는데, 블룸버그 데이터를 좀 받아서 일단 아직까지는 94년 이후로만 데이터가 있어서 나와 있고, 일단 부동산부터 먼저 살펴보죠. 실제 미국 주택가격, 이제 인플레이션을 조정한 주택가격 같은 경우에는 2008년도 이제 금융위기 그때보다도 이제 모기지 서브프라임 났을 때보다도 더 높게 올랐다가 빠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고점을 치고 뭐 사실 빠지고 있는 추세고요. 좋아 보이진 않고,
주택 가격을 이제 중위소득으로 나눈, 이제 중위소득이라는 게 이제 연봉으로 나눈 이제 PIR 같은 경우에도 고점을 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밸류에이션은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뭐 우리나라 PIR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고점을 쳐져 있는 상황이고요. 뭐 데이터 같은 경우 이건 이제 금하고 은 데이터고, 금, 은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금하고 은이 누가 더 비싸냐 상대적으로 이제 그런 겁니다. 높을수록 금이 상대적으로 비싸다. 금이 상대적으로 비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은을 사야 될 때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뭐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금이 더 안 좋아 보이는 거죠. 상대적으로 은이 조금 더 나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 같은 상황은 좀 일단 뭐 금이나 은이나 뭐 계속 좀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좀 실질금리 반등하면 그때 좀 들어가려고 보고 있고, 금 같은 경우에 KRX 현물이 제일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달러가 꽤 상당량 있기 때문에 그냥 미국 쪽 ETF, 여기는 뭐 사실 좀 투자하기가 ETF밖에 거의 없기 때문에 뭐 거의 없는 건 아닌데 ETF가 제일 낫다고 생각해서 이제 미국 쪽 ETF를 좀 매수하려고 합니다. 뭐 지금 당장은 아니고요. 때가 되면 조금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뭐 실질금리 같은 경우에는 좀 반등을 하긴 했는데 뭐 아직까지 큰 폭은 아닙니다. 뭐 오늘 CPI가 이제 발표되면 뭐 좀 더 강력하게 움직이지 않을까, 위든 저는 좀 위로 움직이지 않을까라고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긴 합니다. 왜냐면 근원적인 물가는 계속 올라갈 거기 때문에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통화량 대비해서 S&P 데이터 일단 먼저 보고 S&P랑 이제 우리나라 쪽 그 다음에 이제 매크로 간단하게만 오늘은 좀 보도록 하죠. S&P를 통화량 데이터 이제 M2로 나눈 거는 높을수록 고평가고 낮을수록 저평가인데, 뭐 지금 같은 경우 고점 찍고 일단 빠지고 있는 추세고요. 뭐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윌시어 5000을 이제 M2로 나눈 것도 마찬가지고요. 윌시어 5000을 GDP로 나눈 버핏 지수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고점을 쳤다가 빠지고 있다가 다시 조금 반등하고 있는 그런 추세. 중기적으로는 다시 빠진다라고 보고요. S&P를 미국 주택가격 지수로 나눈 값도 이제 높을수록 주택에 비해서 주식이 고평가라고 보시면 되는데 상당히 고평가를 쳤다가 빠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한국 같은 경우도 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고점 찍고 빠지고 있는 추세고요. 코스닥도 뭐 마찬가지인 상황이고, 한국 같은 경우에 코스피를 이제 서울 주택 매매 가격 지수로 나눈 값으로 봤을 때 여기도 아직까지는 내려가고 있는 추세다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뭐 국내는 엄청 비싸다라고 말할 정도까지는 아닌 거기는 하고요. 결국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이 발생이 난 게 제가 뭐 소비 때문이라고 얘기를 드렸죠. 오늘은 좀 시간이 늦었기 때문에 좀 빠르게만 설명을 한다라고 하면은,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막 각국이 중앙은행들이 정말, 중앙은행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중앙은행은 정말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펼쳤고 정부는 정말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펼쳤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나타난 결과는 뭐 당연하게 소비가 많아지는 거였습니다. 수요가 많아지는 거였죠. 소매 판매가 사실상 수요고 산업 생산이 공급인데, 원래는 같이 이렇게 갔었는데 수요는 폭증하고 공급은 그만큼까지는 따라가지 못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고요. 이렇게 소비를 많이 할 때 소비했던 양 자체는 한 1조 달러 정도 됐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원화로 생각하면 한 1300조 정도 되는 천문학적인 금액이 소비로 사용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 오늘은 좀 빠르게 설명을 하면 아직까지 소비를 해야 될 양이 그럼 얼마인가 라고 생각을 해 봤을 때 계산을 해보면 지나간 것 같은데, 여기서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빠져야 될 양이 이만큼인데요. 이제 총 근데 고점이 약 한 4.4조 달러 정도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4.2조 달러로 나오는데 4.2조 달러죠. 4.2조 달러 정도 되는데 거기서 한 1조 달러는 이미 소비를 했는데 뭐 RRP라는 뭐 이상한 단기 차입으로 지금 좀 임시방편으로 좀 땜빵을 쳐놓은 약간 상황입니다. 소비는 1조 달러는 이미 사용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소비가 이미 마이너스 1조 달러. 4.2조 달러가 줄어야 되니까 소비는 약 3.2조 달러 정도 남아있는 겁니다. 근데 화폐량 자체가 실물 경제로 흘러갔던 건 아니거든요. 왜냐면 흘러갔는데 RRP라는 걸 토대로 다시 연준이 흡수를 했기 때문에 이게 뭐 어려우실 수 있겠지만 이건 저번 주 영상을 좀 보시면 조금 더 이해하시기 쉬울 것 같고요. 화폐량 자체는 풀릴 양 자체가 약 4.2조 달러 정도 남아있는 겁니다. 근데 1조 달러 소비했다고 미국 물가가 8% 9% 갔는데 아직 이만큼이나 더 남았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번 7월 물가가 뭐 높든 낮든 간에 결국에는 물가는 더 높아질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요. 왜냐면 풀릴 돈이 훨씬 더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국 물가는 중기적으로는 저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제 그런 의견이고, 그래서 뭐 일단 계속해서 좀 추천을 드리는 게 뭐 실질 금리가 이제 좀 튀고 나면 금과 은을 사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주식 쪽은 제일 안전한 게 이제 정유가 아니라 손해보험이라고 생각은 하고, 뭐 좀 지금 수혜 때문에 뭐 약간 피해는 있겠지만 어차피 재보험을 많이 들어놨기 때문에 뭐 사실 손해율 한 1% 높아야 한 2% 정도 올라가리라 일단 생각을 합니다. 금리가 올라가는 거에 비해서 손해율은 그렇게까지 큰 영향을 미치진 않고요. 뭐 그래서 이거를 이제 뭐 예대율로 생각을 해본다면 예전에 2000년도나 2008년도 금융위기 때는 사람들이 말은 항상 위기다 위기다 할 때 예대율이 다 100%였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예대율 60%밖에 안 돼요. 그래서 모두가 생각하고 모두가 바라는 정말 극단적인 경기 침체는 그렇게 올 가능성은 높진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마치 그런 거죠. 경기 침체가 설사 오더라도 돈은 풀릴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와도 물가는 올라갈 거고, 소위 말하는 그게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죠. 스태그플레이션이 오든 아니면 완만한 경기에서 물가가 올라가는 상황이 되든 뭐 둘 중 하나든 어떻게 됐든 물가는 저는 올라가리라 봅니다. 그거에 따라서 금리도 올라가면서 뭐 증시에는 계속적인 하방 압력을 가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그냥 이 정도로 얘기를 하고 바로 차트를 살펴보면 코스피도 뭐 장기 파동은 다 생략하고 뭐 단기 파동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엘리어트 파동상 단기적으로 5파 고점을 여기서 쳤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까지 이제 A파, B파, 그 다음에 이제 C파가 내려가고, 근데 코스피는 이게 또 B라고 생각하면 좀 너무 짧기는 하거든요. 너무 짧기는 한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국내 쪽 파동은 제가 그렇게까지 잘 읽히진 않아서 뭐 사실 국내 쪽으로 제가 트레이딩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뭐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파라볼릭이나 뭐 여러 가지 여기 구름대를 넘지 못한 것 등등을 봤을 때 좀 약간 불안해 보이는 건 사실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매수를 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일단 적어도 구름대라도 좀 넘어야 되지 않을까? 근데 다시 이제 구름대 하회하면 바로 손전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요. 뭐 괴선상으로는 오늘은 딱 전환선까지 딱 잘 왔고, 제가 봤을 때 반등을 설사 하더라도 뭐 여기 한 200 이동평균선까지가 맥스지 않을까 라고는 일단 봅니다. 일단 뭐 코스피는 좀 차트는 애매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여기서 구름대를 넘었다가 다시 좀 밑으로 하회를 했습니다. 여기도 그렇게 좋아 보이는 모양새는 아닌 것 같고요. 뭐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사실 저는 뭐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미국보단 나은데 그냥 좋냐 나쁘냐로만 봤을 때는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고요. 미국 쪽은 조금 더 큰 파동이 와서 여기서 5파에서 끝이 났다라고 보고, 그 다음 A파, B파, C파로 하락이 끝이 났다라고 보고, 지금이 이제 A에 B에 이제 A고 B, C 이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가장 컸었는데, 좀 이따 애플 차트를 보겠지만 레벨이 너무 높게 와서 저는 이제 이게 그냥 B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입니다. MAC도 그렇고 매도 시그널 나오고 해서 여기 120 이동평균선에서도 잘 못 넘고 있고 해서 좀 그냥 오늘 이제 어제부터죠, 정확하게 그제부터죠, 이제 좀 이렇게 빠지는 하락 추세이지 않을까. 올라가더라도 저는 한 200일 이동평균선 정도에서 멈추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는 여기 정도에서 지금 멈춘 거죠. 여기 직전 고점 5월 고점에서 좀 조정을 받고 있다. 굳이 저는 여기서 더 올라가는 거는 내 돈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여기서 A, B, C 다음에 이렇게 C로 빠지든 그냥 이게 A, B, C에 B여서 바로 빠지든 결국엔 저는 더 빠질 수밖에 없다고 보기 때문에 뭐 계속 조심을 하셔야 된다
라고 보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여기 120 이동평균선 넘긴 했지만 모양새는 사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여기도 좋아 보이지 않는다. 저는 좀 정말 조심하셔야 된다. 이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그렇게 보는데 가장 큰 게 애플이 뭐 사실 지금 거의 뭐 전고점 근처까지도 왔죠. 뭐 그렇게 멀지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여기서 A, B 이렇게 간다고 보기에는 좀 가능성이 낮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그냥 이게 제가 봤을 때 A, B, C로 B가 끝이 나고 머지않아 이제 C가 시작이 되면서 빠지는 게 조금 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그냥 이게 A, B, C고 아마 이게 지금 B의 조정인데 좀 조금 걸리는 게 있다면 이 시간이 조금 너무 차이가 여기가 짧다는 거죠. 시간이 좀 짧은 게 사실 그게 조금 약간 저는 애매한 요인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게 아니면 그냥 이게 1, 2, 3, 4, 5일 수도 있겠죠.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는 하고요. 뭐 코스피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코스피 아닌 내재 변동성 같은 경우는 계속 하락을 하다가 오늘 좀 반등을 했고요. 증시 하락하면서 뭐 저 같은 경우는 좀 반등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뭐 차트만으로는 딱 뭐라 말씀드리긴 어렵고 그냥 볼린저 밴드 이제 모이면서 저는 좀 반등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스피 안에 S&P 안에 있는 빅스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이제 그런 모습이 저는 좀 나타나지 않을까. 이제 볼린저 밴드 하단에서 결국 이탈하면서 좀 상승하지 않을까 싶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도 볼린저 밴드 모이면서 파라볼릭 매도 시그널 122동 평소 재차 하회하면서 떨어지고 있는 모양이기 때문에 뭐 제가 봤을 때 그냥 조정이 이제 C로 크게 와도 이상하지 않지 않나 생각은 듭니다. 이제 니케이 같은 경우도 다시 파라볼릭 매도 나오면서 일단 전환선 하회에서 여기 202동 평균선을 일단 깨면 밑으로 하방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인다 라는 생각이고요. 유로스톡스도 뭐 모습은 똑같죠. 그냥 B 정도 반등이지 않을까 이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항생 같은 경우도 뭐 추세 계속해서 좋지 않고요. 상해 종합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전환선 기준선을 넘냐 마냐 52동 평균선과 구름대를 넘어야 되는데 뭐 넘지 못하고 저는 빠지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뭐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 여기 전환선 부분에서 이제 지지를 해주느냐 마냐가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뭐 더 올라갈 가능성도 충분히 배제할 수 없다. 저는 물가는 계속 사실 중기적으로는 높을 거다라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 달러원 같은 경우도 아직은 전환선 기준선은 역전되어 있는데 뭐 추세가 확실히 꺼졌다라고 말하기엔 저는 좀 아직은 어렵다라는 생각이고 WTI 같은 경우에도 다시 반등할 가능성을 열어둬야 된다.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A, B, C 그냥 조정으로 끝났을 수도 있다는 거죠. 금 같은 경우엔 반등을 좀 했는데 뭐 저는 조정을 한번 뭐 실질금리 튈 때 좀 보일 수도 있을 거라고 보고 아니면 역으로 이제 그냥 쭉 랠리를 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게 A, B, C인지가 조금 애매한데 뭐 설사 예를 들어서 그냥 올라탄다고 하더라도 그냥 올라가는 걸 저는 올라탈 생각이기 때문에 일단 뭐 추세를 조금 더 보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국고채 10년물 같은 경우에는 좀 반등을 하지 않을까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생각을 합니다. 조정도 꽤 보였기 때문에 다시 재차 좀 반등할 모양새지 않나 기술적 분석상도 그렇고요. 뭐 미국채 10년도 마찬가지로 저는 좀 이제 반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뭐 키스코홀딩스 개별 종목 살펴보면 일단 뭐 계속 횡보를 하고 있고요. 전환선 부근에서만 놀고 있습니다. 일단 26일 후행스팬 호전된 건 좋은데 여기서 이제 기준선 재차 하회한다면 뭐 그때는 미련 없이 매도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기는 하고요. 뭐 다만 내재 가치는 뭐 매우 우수한 주식입니다. 근데 다만 추가적인 뭐 자사주 매입이나 소각 그리고 이제 유상 감자 뭐 그런 등등 여러 가지 이벤트가 없다면 뭐 사실 이제 그게 없다면 주가 이제 올릴 수 있는 요인이 없기 때문에 뭐 주주 환원 정책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좀 항상 문제 좀 여기가 좀 느리다는 거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뭐 비중은 뭐 사실 너무 높게 가져가시진 않는 게 필요하다. 밸류에이션은 싸지만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현대해상 같은 경우는 전고점 넘었다가 뭐 이제 수혜 때문에 많이 빠졌다가 뭐 다시 재차 뭐 거의 그냥 기준선 전환선까지는 좀 되돌려 놓긴 했습니다. 뭐 이게 아직까지 뭐 확실한 건 아니지만 뭐 약 한 400억 정도 손해보험 4사 정도에서
4사가 한 85% 정도 점유율을 가지고 있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뭐 회사 이익 규모에 비해서 뭐 어마어마한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뭐 금리 상승된 게 저는 더 실질적인 이득은 더 크리라 사실 생각은 하고요. 뭐 중기적으로도 사실 손해보험 섹터 자체가 저는 좀 좋다라고는 봅니다. 그 다음 뭐 기대 수익률로 본다라고 하면은 현대해상 많이 비싸진 것도 사실이죠. 과거 대비해서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금리 올라갈 때 뭐 다른 것보다 저는 좋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중기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DB 손보에 넘어가도록 하고요. 우리금융지주도 이제 전환선까지는 재차 반등을 한 상황입니다. 이제 근데 여긴도 금리가 올라갈 때 좋은 것도 사실인데 여기 이제 좀 대선에 대한 리스크는 조금 더 있긴 하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더 리스크하긴 하지만 뭐 사실 우리 금융지도 사실 이 정도면 저는 뭐 엄청 싼 레벨이다 라는 거는 뭐 변함없는 생각이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기준선까지도 뚫려 버렸죠. 그래서 뭐 장 초반 하락에 비해서는 조금 되돌리긴 했지만 뭐 여전히 그렇게 추세가 좋아 보이진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52동평균선을 넘지 못하고 다시 구름대 밑으로 내려왔다는 것 자체가 개파락했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좋은 모양새는 아닌 것 같고요. 뭐 절대가치 평가를 봐도 그렇게 메리트는 있어 보이지 않고 뭐 상대가치 평가를 보더라도 원래 삼성전자는 여기 8%를 하회하면 다 문제가 됐었죠. 지금도 문제가 됐었고요. 그래서 여기 문제가 됐었고 지금은 좀 애매한 밸류에이션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비싸지도 않고 그렇게 싸지도 않은 애매한 밸류에이션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뭐 똑같이 빠지고 있는 거죠. 뭐 그렇게 좋지 않은 추세다. 일단 갭 하락되면서 이렇게 떨어지는 거는 뭐 당연히 좋지 않다라는 생각이고 뭐 밸류에이션 상은 조금 메리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긴 영업이익 변동이 워낙 크기 때문에 원래 항상 조금은 저평가가 더 되어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뭐 똑같이 이 부분이 밸류에이션 이제 포인트인데 거기서 이제 조정을 보이고 나서 지금은 좀 빠진 것도 사실인데 과거 이제 저점에 비해서는 조금 덜 빠진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뭐 그렇게 적극적으로 들어가고 싶은 레벨은 아니다 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뭐 똑같이 뭐 그렇게 힘이 없어 보이긴 하죠. 여기도. 그래서 뭐 굳이 저는 뭐 그렇게까지 뭐 들어가고 싶은 차트 모양새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밸류에이션도 저는 좀 현대차는 많이 비싸다고 생각을 해서 뭐 그렇게 추천을 드리진 않습니다. 상대가치 평가로 봐도 뭐 저는 그렇게 싸진 않다. 비싼 편에 오히려 속한다라는 생각이고요. LG화학 같은 경우도 반등을 하다가 이제 좀 RSI가 다시 밑으로 내려와서 뭐 그렇게 좋아 보이는 차트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200일 돌파하면서 돌파까지 했다가 장대 연봉 나오면서 RSI 이렇게 마이너스 나오는 모습은 좋은 모양새는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밸류에이션 상으로도 저는 뭐 그렇게 메리트가 없는 밸류에이션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는 것 같습니다. 뭐 밸류에이션 상으로도 엄청 좋다라고 말할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금리를 조정하면 금리 조정 기대 수익률은 이 기대 수익률을 국고채 10년 금리로 나눈 거인데 금리를 더 감안하면 조금 더 안 좋아 보인다 생각은 들고요.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도 이제 기준선 전환선 모였는데 여기를 이제 돌파하냐 마냐일 것 같고요. 밸류에이션 상은 뭐 그렇게 엄청나게 메리트가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약간 좀 메리트가 크진 않아 보이고 상대가치 평가로도 뭐 그렇게 엄청 크게 메리트가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효성화학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전환선 기준선 호전되긴 했고 26일 후행스팬도 호전돼서 뭐 전보단 나은 모양새인데 결국 구름대라도 좀 넘고 나서 매수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고요. 근데 다만 뭐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상당히 저렴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일단 뭐 계속 원재료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죠. 이제 프로판 가스가 우크라이나 전쟁 등 뭐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좀 수급 상황이 좋지 않아서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마진이 안 나오는 게 계속해서 좀 리스크이긴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대가치 평가로 봤을 때는 뭐 그래도 이 정도면 싼 구간까지는 왔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렴한 밸류에이션 정도까지는 온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GS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52동평균선과 구름대에서 딱 막혔습니다. 그래서 뭐 좋은 모양새는 아니고요. 솔직히 차트 모양상 도지 나오면서 차트가 좋은 것 같진 않다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뭐 정유주는 뭐 저는 계속 긍정적으로 보긴 하고요. 절대가치 평가로도 밸류에이션 메리트는 있고 뭐 상대가치 평가로도 뭐 이 정도면 상당히 매우 매우 저렴하다. 사실 주가가 그냥 너무 싸다라는 생각이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KT 같은 경우에는 오늘 고점을 찍었다가 다시 이제 내려왔고요. 뭐 그렇게 이렇게 되는 모양새는 뭐 이렇게 좋은 모양새는 아닙니다. 사실 차트상. 그 다음에 이제 뭐 KT 같은 경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밸류에이션 메리트는 있다 생각은 되고, 상대가치 평가로도 이게 림 모델인 걸 감안했을 때 림 모델은 이제 KT처럼 이렇게 장치 산업엔 좋지 않은데 뭐 이 정도면 그래도 림 모델인 거 감안했을 때 나쁘지 않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DLNC 같은 경우도 이제 구름대 안으로 다시 들어왔는데 뭐 올라가기만 하면 나쁘진 않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여기도 밸류에이션 상당히 싸서 뭐 저는 충분히 그래도 사실 좋은 회사다, 주식 투자하기에 좋은 회사다, 많이 싸져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가치가 많이 떨어진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카카오 같은 경우도 이제 구름대를 완벽하게 넘기지 못하고 다시 좀 들어오려고 하고 있어서 좀 조심히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요. 그 다음에 절대가치평가상 카카오 같은 경우도 밸류에이션 메리트 저는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상대가치평가로 봤을 때도 뭐 엄청 좋다 말하기까지는 어렵다. 근데 금리까지 조정하면 좋지 않다. 이제 그렇게 생각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네이버 같은 경우도 구름대를 확실히 넘지 못하고 그렇게 좋지 않은 모양새에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절대가치 평가로 봐도 밸류에이션 메리트는 없어 보인다, 좋아 보이지 않는다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대가치 평가를 봐도 뭐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다,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뭐 거의 이제 반등이 좀 끝 무렵이지 않을까라고 싶을 정도긴 한데, 일단 뭐 아직까지는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뭐 굳이 보유하고 하신다면 뭐 저 같은 경우 이제 볼린저 밴드 여기 이탈하면 1차, 전환선 깨지면 2차, 기준선 깨지면 3차, 그 다음은 200일이나 52동평균선 깨지면 4차로 뭐 전량 매도를 하지 않을까, 뭐 이제 그렇게 그 정도 생각을 할 것 같고요. 밸류에이션상 그래도 저는 좀 고평가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상대가치 평가로도 뭐 이 정도면 저는 고평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딱히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는 것 같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도 올라가고 있긴 한데 이제 RSI도 마이너스로 떨어져서 70 밑으로 떨어져서 그냥 기술적 반등이지 않았을까, 일단 아직까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절대가치 평가로 봐도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너무나 좀 고평가되어 있다, 저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상대가치 평가로도 저는 고평가되어 있다, 너무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NC소프트 보더라도 여기서 구름대를 확실히 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NC소프트 좀 조심하셔야 되지 않을까, 구름대를 넘지 않는 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밸류에이션 상으로도 좋아 보이지 않아서 뭐 저는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고요. NC소프트 같은 경우 상대가치 평가는 조금 좋아 보이긴 하지만 과거와 다른 사실 IP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저 같은 경우에 손이 가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포스코 살펴보면은,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 사실 좋아 보이지 않죠. 여기도 이제 구름대에서 막혔기 때문에 그렇게 좋아 보이는 차트 모양새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절대가치 평가로 살펴보면, 절대가치 평가로는 일단 밸류에이션 메리트는 조금 있어 보인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정도면 사실 상당히 높은 편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상대가치 평가로 봤을 때도 이 정도면 상당히 저평가는 되어 있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LG전자 살펴보면,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다시 또 이제 기준선 밑으로 구름대 밑으로 내려와서 여기도 좋지 않다, 사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차트가 이제 안 좋아졌다 생각을 하고요. 밸류에이션 메리트는 있지만 이 정도면 굳이 차트가 좋지 않을 때 뭐 들어갈 필요는 없어 보이고요. 상대가치 평가로 봤을 때도 저평가가 되어 있지만 뭐 굳이 차트가 안 좋은데 뭐 선발대로 먼저 갈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CJ제일제당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실적 잘 나오면서 올라갔는데 뭐 사실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잘 나온 건 아니긴 했거든요. 사실 그렇게까지 잘 나온 건 아니었어서, 그러니까 딱 실적 정도가
비관적인 애널리스트 보들의 컨센서스에 비해서는 잘 나온 게 맞고, 그냥 일반적으로 좀 낙관적인 컨센서스들, 그냥 평범한 애널리스트들은 거의 다 낙관적이긴 하거든요. 이제 그 정도 수준은 딱 나왔습니다. 그거보다 살짝 더 잘 나오긴 했죠. 그래서 뭐 어찌됐든 간에 일단 추세는 좋아졌다. 이제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뭐 그렇게까지 뭐 밸류에이션 메리트가 크지는 일단 또 않은 상황이긴 합니다. 엄청 크진 않은 상황이고요. 근데 상대가치 평가는 그래도 조금 메리트가 있는 상황이다. 이 정도면 그래도 괜찮은 편이다. 그래서 뭐 인플레이션 기 때도 뭐 사실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사실 저는 뭐 CJ 제휴자 인플레이션 기에서는 뭐 그래도 이번에 저력을 좀 보여준 거죠. 결국 우리가 인플레이션 해치가 된다라는 거에 어떻게 보면 좀 어느 정도 저력은 좀 보여졌다. 이제 뭐 그 정도 생각은 들고요. 한국 기업 평가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계속해서 기준서 위에 있긴 한데 여기 깨지면 그땐 미련 없이 매도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다 생각을 하고요. 뭐 밸류에이션상 메리트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대가치 평가로 봤을 때 이 정도면 뭐 그렇게 메리트가 있어 보이지 않고 금리 조정하면 더 안 좋기 때문에 뭐 당연히 안 좋은 것 같고요. 다올 같은 경우도 뭐 사실 아직까지는 기대 수준이 상당히 높아서 아직은 저평가는 크게 되어 있다. 한국금융지주도 마찬가지다. 뭐 두 개 다 저평가되어 있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여기도 근데 중요한 거는 52도 평균선에서 저항받고 구름대랑 꺾였기 때문에 충분히 빠질 수 있다. 사실 빠질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한국 금융지주도 뭐 거의 비슷한 모양새입니다. 전환세 넘지 못하고 다시 26일 프랭스팬도 호전되지 못했다. 좋지 않은 모양새다라고 보여집니다. 애플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결국 여기가 A, B, C 다음에 큰 A가 되고 B 다음에 C로 빠지는 모양새가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테슬라도 뭐 마찬가지다라고 봅니다. 테슬라도 이제 매도 시그널 나오고 여기가 A, B, C, B 그 다음에 C 나와서 큰 A가 나오고 A, B, C, B 다음에 C로 더 크게 하락이 나오지 않을까. 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지금 완전 미국도 시총 상위주가 다 끌어올린 거거든요. 애플하고 테슬라가 전형적인 기술적 반등일 때 이제 상위주만 오르는 현상이 나타났는데 지금 좀 그런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도 200일移평균선 근처에서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RSI도 매도 시그널이고 뭐 충분히 저는 많이 좋아 보이지 않는다 생각을 하고 게임스탑도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조금은 더 갈 수 있겠지만 결국은 저는 인플레이션 우려가 아니라 실제로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결국은 빠지지 않을까. 좀 계속해서 인플레이션을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